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트럼프가 법원에서 관세를 무효화하면 100년 전 경제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100년 전에 경제 대공황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 당시 시기는 어땠는지 그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반발을 점점 나라들이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아프리카랑 FTA를 체결하면서 뭔가 관세에 대한 이런 우회, 반발 이런 거를 하는 것 같다.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관세 무효화 시도, 트럼프 경로, 대공황을 언급했다. 그래서 이게 주요 발언을 한번 보자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가 지금 뒤집히면 대법원에서 무효화로 뒤집힌다고 하면 1929년과 같은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막대한 환급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경제 여파도 좋지 않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만약 무효화하면 대공황 온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SNS에 저도 경제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글로벌한 경제 인플루언서는 트럼프죠. 왜냐하면 SNS로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자기의 이 SNS죠, 트루스 소셜에 이걸 올렸는데요. 관세가 무너지면 미국은 또 다른 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증시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철회하면 안 된다. 왜냐? 미국의 부와 힘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를 철회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강조하는 1929년 대공황이 뭔가, 그걸 한번 제가 가져왔거든요. 우리 조금 쉽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황 때요, 실업률이 폭등을 했습니다. 1929년 때요. 그래서 실업률이 1933년 약 25%까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 금융이 붕괴됐습니다.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고요. 예금자 자산이 증발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과 은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고요. 신용경색으로 지금 경제 활동도 마비됐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제교역, 그러니까 국제무역량도 당연히 축소됐겠죠. 절반 이상 세계 교역량이 감소했고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됐다. 이게 좀 트럼프 관세랑 약간 비슷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들 정책을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는 극우 세력이 부상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대공황 위기 전개 과정을 보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주시장이 붕괴됐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가 1290만 주 거래가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11%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매도세에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돌입을 했고요. 1929년 10월 29일이라는 그 검은 화요일, 블랙 투스데이죠. 그래서 1640만 주가 이걸 매도하면서 다우지수가 2일간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다우지수가요 30%나 폭락을 했으면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기절을 했겠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약 140억 달러가 증발을 했다.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됐고요. 대규모 지금 뱅크런이라고 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수천 개 은행이 파산을 했고, 예금자 자금이 증발을 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신용경색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제가 실물이 중요하다, 이런 위기 때는 어느 정도 실물을 갖고 있어야 좀 괜찮다, 이걸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물 경제도 붕괴됐죠.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47%, GDP가 마이너스 30%, 도매 물가가 마이너스 32%, 거의 디플레이션이죠. 이게 1929년에서 1933년에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자동차 판매도 마이너스 75%, 445만 대에서 110만 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금 규모가 축소됐죠. 그다음에 기업 투자도 70%나 마이너스가 됐고요. 기업 도산, 그리고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폭락을 했고, 농민들이 대규모 파산을 지금 당했다. 그리고 글로벌로 이게 전염이 됐는데요. 미국이 그래서 자본 회수를 이게 대공황이 오면서 시작하니까 독일이랑 라틴 아메리카 등 적자국 위기가 심화됐고, 일본도 지금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했고 농업 공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파가 유럽,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고,
확산되면서 세계 불황까지도 심화됐다. 그래서 이런 게 트럼프가 강조하는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929년부터 대공황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주식시장이 버블이었죠. 1920년대 광란의 20년. 야, 이때 당시에도 광란의 20년이라고 하면서 주가가요 9년간 10배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AI 버블을 보는 것 같죠. AI 시대에 막 주가 10배씩 가는 뭐 팔란티어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아이온큐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테슬라 등등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10배 이상 갔죠. 막 9년간 몇 배, 100배 이상 간 종목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1929년 다우존스가 381.17 이 정점을 찍었으나 실물 경제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이렇게 가지만 실물 경제가 이 강철 생산 감소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 둔화 이런 게 괴리가 커졌다. 지금도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죠.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신고가로 잘 나간다고 하는데 뭔가 우리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아예 뭐 없어졌고 붕괴됐고요. 일단은 뭐 판매량이나 이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게 늘어나지 않고 있죠. 뭔가 이런 괴리감이 지금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소득 불평등 지금 상위 1%가 국부의 60%를 장악했고 노동자 임금은 정체된 반면 기업 이윤 있잖아요. 이거는 급증을 했다. 그래서 소비 수요가 생산력을 따라가지 못해서 과잉 생산 이게 발생했으며 농업 부분에서도 가격 폭락이 있었다. 밀 가격이요 24년에서 29년까지 50%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위기에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상위 1%가 국부의 뭐 90%까지 갖고 있다고 요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황이랑 비슷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 임금은 정체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물가는 오르고 있고 과잉 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소비는 줄어들고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1929년이.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통화 정책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준비 미 연준이 1928년에서 29년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게 유동성, 이게 돈이 안 돌다 보니까 파산을 낳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디플레이션까지 와서 경제 대공황이 왔다. 근데 요즘은 돈을 막 풀고 있죠.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고 이거는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뭔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국채 발행 계속 양적 완화 이게 과연 좋은 상황으로 나올까? 이것도 정책 실패가 발생하면 엄청난 또 이제 부작용을 생기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됐다. 트럼프 관세도 비슷하죠. 그래서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거가 부과되면서 전 세계 국제 무역이 66%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9년에 30억 달러였는데요. 1933년에 1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엄청난 규모로 축소가 됐죠. 이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지금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고 사람들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이제의 경직선. 그래서 각국 통화가 금에 연동되면서 이 지금 미국 공항이 글로벌 전파로 되고 통화 가치 방어. 그러니까 이때는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화를 무제한 발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직성으로 긴축이 되다 보니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근본이제가 폐지되고 통화를 뭐 미 연준에서 마음껏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금이 중요하다. 근본이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면서 대공황을 막으려고 아마 이렇게 우리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 위기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소득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의 이득이 더 많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노동 수익은 더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통화량을 무제한 발행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은의 가치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 왜냐?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요. 돈을 계속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를 받기 싫으면요. 근데 1929년에는 매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거 지금 연방 법원이랑 이 관세를 갖고 싸우는 내용이 뭐냐 이걸 갖고 왔는데요. 법적 배경과 소송 전망을 한번 보면은요. IEEPA 권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비상 경제권법이라고 이게 IEEPA라고 합니다. 1977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금융 수출입 제재를 허용하지만 관세라는 이
이 법안에 이 권한에도 금융 수출입 제재를 허용하지만 관세라는 테리프라고 하죠. 이거 명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정권이 남용됐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참고하면 명확함 지침 없는 대통령 권한은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태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해야 관세를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이 권한에도 이제는 월권이라고 하죠. 권한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원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5년 5월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 여기에서 지금 IEEPA 무제한 관세 권한을 부정을 했다고 하면서 관세 무효 판결이 일어났고요. 향후에 지금 항소법원에서 8, 9월에 판결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귀결 전망인데 이게 무효로 났어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계속 할 겁니다. 트럼프랑 지금 월가의 세력들이랑 지금 세력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지 않고 자기의 정책을 계속 아마도 밀어붙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랑 지금 제롬 파월이랑도 기싸움을 하는 게 다 이런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이랑 기싸움에서는 트럼프가 이겨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롬 파월의 이런 입김이 우리가 뭐 지금 뉴스 보도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트럼프의 권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주장은 뭐냐? 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대공황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 관세가 진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정 위기론 이게 뭐냐? 관세를 환급 시에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있잖아요. 이런 게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이 되고 국민의 집과 저축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협상 붕괴가 우려된다. EU랑 지금 6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랑 5,500억 달러 등 총 2조 달러의 투자 약속이 흔들릴 것이다. 이게 들어오면 이제 관세나 이걸로 돈을 재정 충당을 할 텐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거를 트럼프가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증시 안정성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증시에 엄청난 긍정 효과를 작용한다. 철회 시의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근거는 25년 4월에 관세 유예 발표 당시 나스닥이 7% 급등을 한 거를 예를 들면서 관세가 이렇게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또 이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미미하다. 지금 보시면 2018년에서 25년 누적 관세 수입이 1,000억 달러로 연방 지출 연 7조 달러 대비 1.4%. 그래서 전액 환급을 해도 재정 파탄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액 환급하더라도 재정 파탄은 없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사회보장 제도와는 무관하다. 연금은 급여세 12.4%, 그다음에 메디케어는 보험료 2.9%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세 수익과는 별도다. 그다음에 법적 논리가 빈약하다. 성과는 좋았으니 합법이라는 이런 말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에 안 나와 있는데 좋으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지금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요. 경제 파급력도 한계가 있다. 직접적으로 이게 파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해도 요즘 보면 트럼프가 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합법으로 하고 있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관세도 하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애플이랑 인텔이랑 다 불러서 줄 세우기 해서 니들 투자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게 돌아간다. 트럼프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원래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이런 거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였는데 지금 트럼프를 봤을 때는 약간 독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독단적인 이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경제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스무트홀리 1930년대 관세법이랑 트럼프 관세랑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스무트홀리 이때 1930년대는 13%에서 19.8%로 관세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충격은 GDP가 26%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66%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 보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량이 40%나 하락을 했고 공황이 가속됐다. 네, 트럼프의 지금 관세는 3%대에서 14.5로 약 11%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GDP는 약 0.9%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은 마이너스 64만 명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랑 대비해서 크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모르죠. 이 표면적으로 나온 거랑 이제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낮아지고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위협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 트럼프 관세도 우리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점점 이제 브릭스나 이런 약간 반미 연맹이 조금 생기는 게 보이죠, 조짐이. 지금 봤을 때 트럼프도 이 관세의 칼날을 이제는 브릭스 국가로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인도에 대해서 50% 관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는 브릭스 쪽으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인도가 지금 다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8월 25일에서 29일 예정됐던 미국 통상대표단의 인도 방문을 취소시키고 추후 일정도 그냥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가 갑자기 7년 만에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에 간다고 했죠. 상하이 협력기구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인도가 이제는 서먹서먹했던, 아니 친하지 않았던 중국과도 이제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봤을 때 이게 진짜 관세가 점점 더 이제 다극화를 부추기면서 블록화를 시키는 거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지금 인도에 대해서 50% 관세, 사실상 50% 관세가 지금 뭐 이렇게 갈등의 원인은 뭐냐, 지금 미국의 요구는 인도의 미국산 농산물 유제품 관세를 인하해라 이렇게 했고요.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이 수입 문제를 두고 왜 니들이 왈가왈부하냐, 그래서 이 미국과 충돌을 하면서 미국산 무기 있잖아요, 뭐 보잉이나 F-35 이거를 수입을 안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 무기를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는 지금 봤을 때는 브릭스 쪽으로 이제는 붙는 것 같다,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점점 더 이제 반기를 두는 국가들이 몇몇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그림인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 기축통화의 이 패권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일본까지, 미국의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일본도 지금 아프리카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미국과 교역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제 점점 다양화를 시키는 거죠. 이 무역의 다양화를 시키면서 지금 뭐 이집트, 가나, 나이지리아, 뭐 남아공 이렇게 지금 동아프리카 공동체 뭐 이런 데랑 협력을 하면서 아마도 아프리카 이쪽이랑도 FTA를 추진할 것 같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프리카가 앞으로 뜨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개발 회의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발표 예정이고요. 그래서 2년간 뭐 이렇게 해서 경제 효과나 효과 분석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가 중요한 게 뭐냐, 1925년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이 3.9%거든요 아프리카. 근데 그중에 21개국은 5% 이상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이고, 아프리카 전체 GDP가 2.8조 달러인데 일본의 한 70%고요. 한국의 지금 30%보다, 한국의 지금 2.1조 달러보다 30%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교역을 하면 더 많은 이런 무역 흑자를 거둘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지금 일본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15억 명에서 주로 20대고요. 그 다음에 25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까지도. 그래서 2050년에 25억 명까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무역량을 늘려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투자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관세의 이런 우회 정책이죠. 그래서 약간 반기를 드는 거죠. 어떻게 일본 입장에서는 온건하게 이렇게 드는 거긴 한데, 일단은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이게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FTA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프리카와 일본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일본도 줄여가면서, 뭐 이제 미국이 만약에 야 니네 제대로 안 해 일본, 뭐 관세 뭐 30% 40% 또 때릴 거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반발도 할 수 있다. 이제 뭐 미국만 우리가 목매는 거 아니야, 우리 다른 데 수출할 수 있어, 남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반미 연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서서히 조금 생기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브릭스가 뜨고 있고, 인도랑 지금 브라질이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트럼프가 히트루에 꽁꽁 막혀갖고 뭐 제대로 된 이런 협박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점점 이제 브릭스 쪽으로 이게 뭔가 다각화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보면 러시아랑도 뭐 빠르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급해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법률 싸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나 이런 파월 쪽 월가 세력이랑도 지금 세력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이기려고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는 지금 반관세 연맹 뭐 브릭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뭐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아니라 일본 이런 데에서도
이제는 관세를 우회하려고 다른 무역 루트를 개척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이제 달러의 이런 뭐 지금 뭐 기축통화가 막 아예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달러의 사용을 점점 줄게 할 거고요.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점점 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한다고 하면 대공황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빠르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서두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푸틴도 만나고 지금 빠르게 평화 협상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트럼프의 정책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이게 먹히기 때문에, 왜냐 다른 사람들이 이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관세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패하면 대공황 정도는 아니지만 대공황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역대급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 이거 보니까 이 국내 상장 해지 ETF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저번 주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름도 길어요. 코덱스 미국 S&P 500 변동성 확대 시 커버드 콜 ETF. 그래서 신박한 ETF가 나와서 이거 한번 그냥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얘기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빅스 지수, 요즘 뭐 유빅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서학개미들이. 해서 빅스 지수를 이렇게 해서 S&P 500의 변동성 확대 시그널이 감지되면은 이거를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지수 참여, 그러니까 S&P 500을 조절을 하면서 옵션 뭐 이 커버드 콜 비중을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액티브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수익률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정확하게는 이거를 매수를 해봐서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빅스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수익률이 높은 ETF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금으로도 해지하고 은으로도 해지하고 그다음에 뭐 빅스로도 뭐 해지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랑 지금 이 ETF랑 비교를 해보면요, 변동성 확대 시에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락 구간 때 2018년 때 하락 구간 때 지금 이 ETF는 2.4 마이너스였는데요. 다른 거는 뭐 8.8, 그다음에 커버드 콜은 7.5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급격한 하락, 이때 팬데믹 때죠. 그때 36% 오히려 수익을 올렸고요. S&P 500은 16.3% 올렸고 그다음에 커버드 콜은 17.5% 수익이 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 구간 때는 26%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23년대 대세 상승을 했죠. 그때는 뭐 S&P 500이 26.3%로 조금 높았네요. 그리고 커버드 콜은 25.3%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확실히 좋은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조금 신기한 ETF도 나왔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해지의 시대, 이제 해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매번 강조드리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브릭스의 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점차 큰 이런 대격변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지켜봐야겠지만 대격변의 시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금과 은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 향후 제가 봤을 때는 28년 내외로는 아마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거에 대한 후폭풍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릭스 경제가 더 올라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서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은으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강조를 안 드리는데요. 금과 은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뭐 ETF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뭐 KRX, 그다음에 타이거 KRX 금연물, 그다음에 코덱스 금 액티브, 솔 국제 금에서 총 보수가 뭐 0.19, 0.15, 0.30, 0.30인데요. 이거는 뭐 알아서 뭐 총 보수가 낮은 거 하고 싶다 하면 낮은 거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다 하면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해지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또 이제 현물로도, 은이랑 그 다음에 금은 현물로도 모아 가야 된다. 왜냐, 대공황 시기, 무려 100년 전에 대공황 시기 때는 진짜 이런 유동성이 경색이 되고 돈이 없었어요. 시중에 돈이 없고 현물이 중요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금 가격도 어떻게 되면 위기가 오면 폭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빅스 ETF도 아마 위기가 오면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방어 차원에서, 물론 이걸로 몰빵해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방어 차원에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무효하면 경제 대공황이 온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있으면 제가 잘 정리해
해드려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